그래서 야, 브로드컴만 이거 할 게 뭐야? 우리도 할 수 있어. 우리도 어차피 설계도 받아가지고 후반부 설계해서 삼성전자에 넘겼었는데, 이 EUV 노광 장비라고 하는 게 이 수영장 크기의 물을 준비해 놓고 그 중에 한 컵 떠마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테크 이슈를 정리해드리는 안석현의 테크나들이 12월 세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반도체 소식 2개 하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하나, 이렇게 총 3개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IPO 앞둔 세미5 디자인 하우스 아닌 K-브로드컴이다. 제가 노파심에서 미리 말씀드리면 이거 투자 권유 아니고요. 그냥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고 앞으로 어떻게 활동할 거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려고 준비한 겁니다. 이번 주에 세미5가 IPO 기자간담회를 했어요. 이게 상장을 앞두고 원래 기관들 미팅들을 쭉 하고 나면 거의 마지막 날 이제 기자들 모아놓고 기자간담회를 하거든요. 거기서 밝힌 내용이 뭐냐면 내년에 매출 2천억 원을 할 거고 2029년에 1조 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사의 작년 매출이 1천억을 약간 넘겼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2024년에 1천억 넘겼는데 26년에 2천억, 그리고 2029년에 1조니까 굉장히 공격적인 성장 목표를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세미5라는 회사가 뭐 하는 회사길래 이렇게 스스로 로켓 성장할 거라고 밝히느냐, 이런 회사를 우리 반도체 업계에서는 보통 디자인 하우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디자인 하우스들은 보통 TSMC나 삼성전자 같은 파운드리 회사 안에 소속이 되어 있어요. 어떤 지분 관계가 있는 건 아니고 본인 회사가 소속된 파운드리를 위해서만 일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밑에는 여기 아래 보시는 회사들이 디자인 하우스로 소속이 되어 있고, 이들을 통칭해서 DSP라고 부르거든요.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라고 하는 거고, 세미5 여기 있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ADT나 아니면 알파칩스, 가온칩스, 코아시아, 국내 디자인 하우스들이죠. 이 회사들도 다 DSP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TSMC는 이걸 이제 DSP라고 부르지 않고 VCA라고 부르고요. 밸류체인 얼라이언스라고 부르고, 우리가 아는 회사 중에는 뭐 GUC나 아니면 알칩, 뭐 에이직랜드라고 우리나라 회사도 있죠. 에이직랜드, 여기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뭐 이런 대표 회사들이 쭉쭉쭉 있습니다. 보면 이 회사들이 인지도는 꽤나 높은데 사실 정확히 뭐 하는 회사들인지 알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래, 파운드리는 반도체를 만드는 애들이야, 그래, 팹리스는 반도체를 설계하는 애들이지, 그럼 디자인 하우스 니네 도대체 뭐 하는 애들이야? 이게 잘 감이 안 오거든요. 좀 간략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팹리스들이 가지고 있는 반도체 설계도라고 하는 건 일종의 논리 설계 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물리적 설계로 바꿔줘야 되는데, 이 물리적 설계로 바꾼다라고 하는 건 이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공정에 맞게, 공정 플로우에 맞게 물리적으로 변환을 시켜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작업이 굉장히 시간도 많이 들고 이 사람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삼성전자 내부에 있는 인력만 가지고 그걸 다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넘치는 일감에 대해서 디자인 하우스들한테 내려주고, 그러면 이 회사들이 그걸 받아서 후반부 설계를 해주는 거죠. 지금까지는, 한 2020년 이전까지는 거의 대부분의 어떤 업무라는 게 디자인 하우스들의 업무와 비즈니스라는 게 그런 형태였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플로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디자인 하우스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돈을 벌기는 어려운 구조예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팹리스로부터 물량을 수주를 해서 넘치는 걸 아래로 내려주는 건데, 이 넘치는 것도 본인들이 돈 되는 건 하고 그 외에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낮은 걸 내려주겠죠. 그리고 이 비즈니스 흐름 자체를 삼성전자가 주도하다 보니 이 디자인 하우스들이 중간에서 큰 마진을 취하기는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이후에는 어떤 비즈니스가 많이 부각이 됐냐면 턴키 비즈니스가 부각이 많이 됐었어요. 턴키라는 건 뭐냐면, 삼성전자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디자인 하우스들이 이 팹리스들로부터 일감을 수주를 해서 그거를 후반부 설계를 한 다음에 삼성전자에 넘기는 거예요. 아까는 삼성전자가 수주를 한 다음에 디자인 하우스에 넘겼다면, 이번에는 디자인 하우스들이 중심이 돼서 전체 프로젝트 판을 쥐고 나머지 생산과 관련된 부분만 삼성전자에 넘기는 거죠. 이건 턴키 비즈니스는 굉장히 디자인 하우스 주도적인 일이긴 한데, 이게 또 생각보다 그렇게 큰 돈이 되지는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대하는 회사가 중소 팹리스잖아요. 만약에 팹리스의 크기가 굉장히 커지면 되게 대형사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 하우스를 끼고 싶어 하지 않아요. 삼성전자하고 직거래하고 싶어 하지. 그러면 아까 앞에 봤었던 이 비즈니스 모델로 다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사실 이 디자인 하우스들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좋지 않게 보셨던 분들은 이거 결국 인건비 장사다, 삼성전자에서 내려주는 일 용역으로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셨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큰 돈이 되지 않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세미5가 상장하면서 이렇게 공격적인 매출 목표를 제시했다는 건 지금 비즈니스의 룰이 좀 바뀌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게 뭐냐면 요 앞에서 지금 이 구조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팹리스로부터 일감을 받아서 생산을 파운드리에 맡긴다. 이건 어디서 많이 본 구조죠.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브로드컴이나 마벨이 여기 있는 칩리스들한테, 빅테크 칩리스들한테 일감을 받아서 그 설계를 TSMC에 맡기는, 사실 이 워크플로우하고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야, 브로드컴만 이거 할 게 뭐야, 우리도 할 수 있어. 우리도 어차피 설계도 받아가지고 후반부 설계해서 삼성전자에 넘겼었는데 꼭 브로드컴만 할 수 있을 거라는 이유가 뭐냐. 특히나 최근에는 이제 요 칩리스들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직접 반도체 회사는 아니지만 커스텀화된 반도체를 설계하고 싶어서 브로드컴 같은 회사에 찾아와서 에이직이라는 걸 만들죠. 그래서 이런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기 때문에 이 브로드컴이 요 일감을 다 받아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분명히 그게 넘칠 거고 우리 같은 기존의 디자인 하우스라고 부르던 요 DSP 소속 회사에도 그 일감이 넘어올 거다. 특히나 이 구조하고 이 구조에서 차이가 또 뭐냐면, 과거에 중소 팹리스를 대할 때는 이 팹리스들이 설계하는 어떤 반도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시장에서 많이 나갈 거란 보장이 없죠. 그러니까 이 팹리스들도 결국에는 세트 회사들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자기네들이 영업을 해야 되는데, 그 영업이 잘 되면 생산을 많이 해서 디자인 하우스들의 양산 매출이 늘어나겠지만, 만약에 이 팹리스가 영업을 잘 못해서 생산을 많이 못해, 그러면은 뭐 몇 장 못 굽고 그냥 끝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매출 가시성이 좋지 않았었는데, 이런 에이직 비즈니스는 좀 다르죠. 여기 오픈 AI나 구글이나 메타, 애플 같은 경우에만 해도 에이직을 만든다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외부에 판매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내 서버에 쓰기 위해서, 내 내부 수요를 위해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오픈 AI도 그렇잖아요. 본인들의 에이직을 만들고, 구글 TPU도 그렇고 대부분은 본인들의 AI 서버를 자체 제작하기 위해서 이 에이직이라는 걸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매출 가시성이 좋죠. 이게 고객사가 최종 고객사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앞에 같은 경우에 중소 팹리스들은 내 고객사가 최종 고객사가 아니죠. 엔드 유저는 또 따로 있죠. 그래서 매출 가시성이 굉장히 떨어졌었는데, 이 에이직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매출 가시성이 굉장히 좋다. 그래서 내년에 매출 2천억 할 수 있고 2029년에 1조 원을 할 수 있다. 그게 보인다 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세임5 얘기고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자, 다음 소식은 중국판 맨해튼 프로젝트 성공하나, EUV 독립이 임박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주 후반에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중국이 EUV 노광 장비를 국산화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도체 산업을 크게 이제 나눠보면 제조 부문이 있고, 그리고 설계 부문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팹리스와 파운드리로 완전히 역할이 구분이 돼 있는데, 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보면 사실 설계는 거의 다 따라왔습니다. 이제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반도체 선진국하고 어깨를 견줘서 전혀 뒤처질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제조 부분이 특히 취약하죠. 이 제조 부분이 취약하다는 건 결국에는 노광 장비, 그러니까 ASML이 생산하는 EUV 노광 장비나 DUV 노광 장비를 스스로 제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제조에 굉장히 취약하다. 뭐 우리나라나 일본, 대만은 뭐 어차피 다 ASML 거 갖다 쓰면 되지만, 중국은 지금 그게 수입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자체 제작도 안 돼서 이 제조가 굉장히 취약했었는데, 이제 이거를 자기네들이 국산화를 하게 되면 설계에 이어서 제조도 이제는 어느 수준까지 올라오게 될 거다라고 예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요 밑에 보이시는 거는 조선일보에서 나온 기사고 로이터의 기사를 인용을 해서 썼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중국이 선전에 있는 보안시설에서 EUV를 만들고 또 테스트하고 있다. 그게 이제 테스트용인데 2030년, 2029년에는 아마도 실제 칩을 생산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보안시설이라고 했지만 사실 중국이 그런 걸 만들고 있다는 거는 이미 많이 나온 바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이트가 중국 물리학회에서 운영하는 건데, 여기 보면 논문들이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스테디 스테이트 마이크로 번칭 엑셀러레이터 라이트 소스, 이게 그 EUV 장치, 노광 장치에 들어가 있는 광 발생기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여기 보면 논문이 이렇게 앱스트랙트만 영어로 나와 있고, 이 밑에 부분은 다 한자로 나와 있는데 제가 그림만 보면서 좀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일부는 번역해서 제가 읽어보기도 했는데, 이렇게 뭐 온라인에 공개되어 있는 논문에도 나올 정도면 사실 비밀스럽게 진행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죠. 특히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주에 한번 설명드렸었던 것 같은데, EUV 광 발생 장치를 굉장히 ASML보다 우수한 출력을 가지는 방식으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중국이 개발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길래 ASML보다 더 우수한 방식이냐? 이건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기 때문에 요 지겨우신 분들은 뛰어넘으셔도 되고, 제가 복습 차원에서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ASML에서 생산하는 노광 장비는 내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서 EUV 빛이 나와서 여기서 반사해서 여기 웨이퍼에 EUV 빛이 노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EUV 빛은 어떻게 만드느냐?
이 빛을 만드는 방식이 이걸 지금 LPP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비효율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국에서 봤을 때는. 자, 지금 이렇습니다. 주석이라고 있죠. 원소 주기율표에 SN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이 주석을 녹는 점이 230도쯤 되는데 230도 이상으로 가열하면 녹습니다. 그 녹은 애를 이렇게 아래쪽으로 쏴줘요. 그냥 물방울처럼 만들어서 쏴주는데 쏴주는 놈을 여기 왼쪽에 있는 레이저에서 CO2 레이저를 쏴서 2번을 때립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레이저를 때릴 때는 얘가 주석이 평평하게 팬케이크처럼 납작하게 된다고 그러고요. 그 납작하게 된 놈을 한 대 더 때리면 그게 플라즈마가 되면서 EUV 빛이 아주 조금 나온다고 그러거든요. 그 조금 나온 놈을 엄청나게 많이 모으면 여기 지금 노광에 쓸 수 있는 만큼 이렇게 빛이 나온다고 합니다. EUV 빛이 이렇게 대량으로 나온다고 하죠. 그러면 어느 정도 만들어야 이 노광 장비에서 쓸 수 있을 정도의 EUV 빛이 나오냐? 여기에 나오는 이 주석 방울이 1초에 5만 번 떨어진다고 하거든요. 1초에 50번도 아니고 500번도 아니고 5만 번입니다. 그리고 그 떨어지는 속도는 시속 250km로 떨어진다고 해요. 여기서 시속 250km 되는 주석 방울이 1초에 5만 개가 떨어지는데 그거를 레이저로 2번씩 조지는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근데 이게 이렇게 고생스럽게 만드는 EUV 빛도 사실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걸 주석방울을 5만 번을 쏘는데 5만 번을 다 맞출 수 있을까요? 이 레이저로 물론 거의 대부분 맞추긴 하겠지만 일부는 그냥 지나가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리고 맞더라도 전체가 다 플라즈마화가 되는 게 아니고 일부는 굉장히 잔여물로 남겠죠. 그럼 그 잔여물들이 여기 이렇게 이 반사판에 이렇게 묻게 되는데 이 반사판의 역할이 뭐냐? EUV 빛이 이 구형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레이저를 맞았을 때 이 방향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이쪽 방향으로 가겠죠. 그럼 이쪽 방향으로 가는 놈을 이 방향으로 반사를 시켜줘야 되는데 이 반사판이 더러워질수록 반사율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거를 장비를 운용을 하면 할수록 계속 EUV 빛의 출력이 떨어지는 거죠. 이건 주석을 운용하는 순간 뭐 불가피한 일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이 EUV 노광 장비라고 하는 게 이 수영장 크기의 물을 준비해 놓고 그 중에 한 컵 떠마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광 발생 장치 전체에서 100이라는 에너지를 쓴다면 100%는 에너지를 쓴다면 이 빛이 발생이 돼서 웨이퍼에 도달하는 빛의 양은 0.02%밖에 안 된다라고 합니다. 엄청 비효율적인 거죠, 사실은.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만드는데도 이게 지금 2,500억씩이나 하니까 한 대에. 야, 이게 왜 이렇게 비싸냐, 이렇게 비효율적인 장치가. 그래서 중국에서는 어떻게 만드느냐면 SSMB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스테디 스테이트 마이크로 번칭이라고 하는데 저도 뭐 비전공자이기 때문에 이걸 정확하게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이해한 바는 이렇습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 육상 트랙처럼 생겼잖아요. 이게 이제 입자가속기인데 입자가속기에 입자를 거의 광속에 가깝게 그러니까 광속 가깝게 가속을 시켜줘요. 가속을 하면 엄청 빠른 속도로 여기 돌겠죠. 그 도는 놈을 여기가 이제 브레이크 같은 건데 언듈레이터라고 하는 브레이크 같은 건데 여기서 브레이크를 걸어줍니다. 그러면 이 광속으로 가던 입자가 여기서 속도가 늦어지면서 그 에너지가 일부가 EUV로 변환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방식은 우리가 앞에서 뭐 주석을 끓이고 레이저로 때리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이래요. 그래서 중국에서 지금 이 방식으로 만들고 있고 제가 2주 전에 설명드렸지만 팻 겔싱어 그러니까 인텔 CEO 하시던 팻 겔싱어가 지금 이사회 의장으로 가 있는 엑스라이트라고 하는 미국 스타트업에도 지금 이 방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EUV 노광 장비가 만약에 국산화가 된다면 그러니까 중국에서 국산화를 할 수가 있다면 설계에 이어서 제조까지 중국이 완전히 잡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 SSMB 방식의 EUV 발광 장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미 ASML도 한번 시도를 해봤던 겁니다. 제가 이거를 컨텐츠를 텍스트로 써놓고도 제가 까먹었더라고요. 2021년도에 키포스트에 올라왔었던 건데 삼성전자와 ASML이 EUV용 차세대 광원 업체를 검토한다고 했는데 이때 나온 회사가 린시언이라는 회사였고요. 린시언, 린시안이라고도 합니다. 이 회사가 똑같이 입자가속기 방식을 이용해서 EUV 광원 장치를 만들었었는데 이때 뭐 테스트를 많이 해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이제 업체를 검토를 해서 이게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 이게 양산에 도입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 이거 안 됐던 거더라고요.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식이 지금 중국도 하고 있고 그 팻 겔싱어의 엑스라이트도 하고 있지만 안 될 수도 있다. 안 될 경우에는 뭐 중국의 반도체 자립이 좀 더 수년되는 거겠죠. 자, 마지막은 LG 디스플레이가 말하길 RGB LED TV는 또 하나의 과장이다.
뭐 좋지 않다 이런 의미겠죠. 자, 어떤 의미냐면 다음 달 초에 CES가 있습니다.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소비자 가전 박람회죠. 이제 IT 업계, 그러니까 테크 업계에서는 가장 큰 박람회이긴 한데 사실 저는 가서 그렇게 큰 임팩트를 받은 적은 없거든요. 대단하신 분들 많이 온다고 하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국내 TV 회사들, 그냥 삼성전자 VD 사업부나 아니면 LG전자 HE 사업부, 지금 HE 사업부가 이름이 뭘로 바뀌었죠? 하여튼 그 TV 만드는 사업부에서 올해 내놓을 TV는 다 RGB LED TV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이엔드급으로는 요 놈을 내놓겠다. 요게 끝판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LG 디스플레이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튜브에 지금 뭐 동영상 하나를 올렸는데 RGB 미니 LED TV를 저격을 한 거죠. 보시면 TV가 이렇게 멋들어지게 나옵니다. 근데 이 LED TV라는 게 사실 구조를 뜯어보면 사실상 LCD TV와 별로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여기 뒤에 보면 백라이트 유닛이 여기 그대로 있고요. 여기 앞에 컬러 필터도 있고 기존의 LCD TV하고 똑같죠. 그런데 이 RGB LED TV라고 하는 건 기존의 LED TV에 이 백색 LED가 붙어 있었다면 이제는 그냥 청색, 녹색, 적색 LED가 붙어 있는 것만 다르다. 딱 요것만 다르고 여기서부터 이 앞에까지는 다 똑같다. 여기 보면 뭐 이게 독일어긴 한데 디퓨저 플레이트, 이게 뭐 확산판이겠죠. 확산판, 그리고 옵틱 필름, 그러니까 광학 필름이 붙어 있고 앞에 LCD 패널이 있고 이건 뭐 다 똑같다. OLED 패널만이 진정한 혁신인 거지. LED TV는 기존 미니 LED TV나 아니면 RGB LED TV나 결국에는 다 그냥 LCD TV다. 그냥 말장난에 불과하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좀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LED, 그러니까 LCD TV의 광원으로 쓰이는, LCD TV에 저 까보면 저 뒤에는 결국에는 LED라는 놈이 있거든요. 그 LED에서 빛을 내야 되는데 그 빛은 흰색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총천연색을 다 컬러 필터에서 설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그 흰색 LED를 만드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쓰는 방식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청색 LED에다가 앞에 옐로 포스포를 댑니다. 옐로 포스포라고 하면 노란색 형광체죠. 그러면 파란색에 노란색이 더해졌으니까 하얀색이 나가겠죠.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는 흰색 빛을 만들어줬었는데 이번에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내놓는다는 RGB LED TV는 이렇게 하지 않고, 기존 방식대로 하지 않고 적색, 녹색, 청색 LED 칩을 하나씩 박아서 요 세 개의 색깔을 합쳐서 흰색을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야, 그러면 그냥 어차피 흰색만 나오면 되는데 뭘 복잡하게 이렇게 만드냐, 그냥 이렇게 만들면 되지. 물론 왼쪽이 훨씬 구조적으로 간단합니다. 싸기도 하고. 그런데 이렇게 오른쪽처럼 만들 경우에는 뭐가 좋냐면 왼쪽보다는 색순도가 좋아진달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TV에서 붉은색도 표현해야 되고 녹색도 표현해야 되고 파란색도 표현해야 되는데 이 왼쪽같이 하는 거에 보다는 오른쪽처럼 하는 게 훨씬 더 붉은색을 더 붉게, 그리고 녹색을 더 녹색처럼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LG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LG 디스플레이에서 볼 때는 야, 그거 그래봤자 LCD TV지. 여기 지금 백라이트 흰색으로 만들어주나 RGB로 만들어주나 뭐가 다르냐. 종합적으로 보면 결국에는 OLED가 짱이다. 여기 뭐 미니 LED TV도 있고 이번에 새로 나온다고 하는 RGB 미니 LED TV도 있는데 여기 보면 색순도가 OLED가 가장 높다. 이쪽은 비교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이렇게 어두운 색이 많이 들어간 화면에서 OLED가 좀 많이 빛을 발하죠. 여기 보시면 LCD는 특유의 그 빛샘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어두운 화면인데도 불구하고 흰색을 표현을 해야 될 때 빛이 이렇게 새어나와 보이는 현상, 여기는 정말 깨끗하게 흰색이 나오죠. CES에서 다들 형되지 마시라 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유튜브 시작하기 전에는 이제 밤에 일 끝내놓고 넷플릭스 틀어놓고 맥주도 한잔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재밌게 봤던 게 이제 하우스 오브 카드, 다크나이트 같은 좀 이렇게 어두운 화면의 영화들을 많이 봤었는데, 그런 어두운 화면의 컨텐츠들은 로컬 디밍 잘 안 되는 LCD TV로 보면 안부가 좀 뭉개지죠. 검은색을 이게 그레이드에 따라서 표현해 주는 게 아니라 되게 뭉개집니다. 그러다 보면 또 자막은 또 어둡게 나오기도 하고 막 이래. 하여튼 좀 별로 좋지 않은데, 전 집에서 저희는 2017년도부터 OLED TV 보고 있거든요. 근데 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확실히 어두운 톤에 대해서 표현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해주고 자막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깨끗하게 나오고 전 좋던데, 이게 물론 비싸죠. 한 같은 인치대에서 한 100만 원 정도 비쌉니다. LCD에 비해서. 근데 TV 한 10년 본다고 생각하면 1년에 한 10만 원 정도 더 드리고 좋은 화질을 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아직은 그게 어필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LG 디스플레이의 건승을 좀 빌어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